빼앗긴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문벌 높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성격이 날카롭고 용맹스러워 어렸을 적 친구들이 조금만 기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기만 해도 영락없이 주먹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그의 지나친 행동을 훈계하였으나 버릇을 고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나이 17살이 되자 힘은 장사 같았고 긴 장대 하나를 손에 들기만 하면 몸을 날려 높은 지붕에라도 훌쩍 오를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최 씨를 숭배하여 날마다 그의 집을 찾아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지요. 최 씨는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의 편을 들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화가 났을 때에는 그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에게는 효심이 극진했는데 어머니가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최 씨의 격분도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에게는 내내하고 온순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으나 한번 문 밖에 나서기만 하면 즉시 어머니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학대하였으므로 시어머니는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 아들이 아내의 눈을 속여가며 어머니에게 식사를 하게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욕설을 퍼부었고 이웃집에까지 떠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는 격분하여 담장을 넘어 그 집에 들어가 그 여인을 흠씬 두들겨 패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을 불러 눈물을 흘리며 달렀지요. 어머니는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사과한 뒤 노여움에 울기만 하며 식사까지 하지 않고 병석에 누워버렸습니다. 최 씨는 두려운 마음에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으나 어머니는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보다 못한 최 씨의 아내 주 씨가 남편과 함께 엎드려 사죄하자 어머니는 겨우 일어나서 아들을 벌주었지요. 최 씨의 팔을 바늘로 찔러서 십자 무늬를 그린 다음 붉은 먹을 칠하여 영구히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다음에야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도사가 문 밖에 왔을 때 최 씨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최 씨를 자세히 보았지요. 젊은이는 살벌한 기상이 너무나 많으니 한평생 편안하게 지나기가 쉽지 않겠군. 대대로 적선에 힘쓰던 집안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좋지 않겠지. 어머님의 훈계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최 씨는 도사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존경하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의 공평치 못함을 보면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 성격을 고쳐보려 노력하면 그 운명을 극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런 운명을 모면할지 어떤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우선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거라.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히 억제하도록 하게.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지. 내가 가르치는 술법은 무당이나 점술가 따위와는 다른 것일세. 이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훌륭하게 덕을 쌓는 셈이
될 걸세. 설사 당장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달리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최 씨가 그 술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도사는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지금 문 밖을 지나가는 젊은이와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 깊이 사귀어두게. 그러면 그대가 사형죄를 범했을 때 그 젊은이가 목숨을 구해줄 것이야. 도사는 최 씨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그 젊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조 씨의 아들이었지요. 조 씨는 원래 다른 마을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어 기근 때문에 이곳으로 와서 임시로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뒤 조 씨와 깊이 사귀었고 조 씨를 집에서 묵게 한 뒤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조 씨는 그때 나이 겨우 12살이었기 때문에 최 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의형제를 맺었지요. 다음해 봄 농사일이 시작되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무렵 조 씨의 가족은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최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웃집 아내를 그렇게 한 뒤 훈계를 더더욱 엄하게 했습니다. 최 씨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무서운 얼굴로 대들듯이 쫓아버렸지요. 어느 날 최 씨의 외숙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최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상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내들이 노끈에 묶인 한 사람을 빨리 걷지 못한다고 욕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지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마침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화풀 다투어 최 씨에게 그 까닭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고을의 재상가의 아들로서 부근 일대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황 씨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이 신의 아내가 미인인 것을 알고 빼앗으려는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당장 적당한 수단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부하를 시켜 이 신을 유혹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지요. 도박 미천으로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고 이 신의 아내 이름을 차용 증서에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도박 미천이 바닥나자 다시 돈을 빌려주니 하룻밤 사이 부채가 수백 냥이 되어 반년이 지나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0냥에 달하였지요. 이 신으로서는 도저히 반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강제로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지요. 이 씨는 황 씨를 찾아가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으나 황 씨는 화를 내며 이 씨를 나무에 붙들어 맨 다음 채찍으로 때리고 강제로 아내를 양도해 주어도 이의가 없다는 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들은 최 씨는 화가 치밀어 이놈에게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고 채찍을 들고 달려가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차 안에 휘장을 치켜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또 그 버릇이 나타나는 게로구나. 최 씨는 할 수 없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외숙부의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 최 씨는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우두커니 앞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분개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유를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가는 다시 들어와서 이불에 오르기를 4차례나 거듭했습니다. 아내는 까닭을 물을 수도 없고 두려움에 떨며 귀를 기울여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나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 알아보곤 했습니다.
어지간히 시간이 지난 다음 남편은 겨우 방 안으로 들어왔으나 이번에는 문을 닫아 걸고 깊이 잠들어 버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 황 씨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누군가 방 안으로 침입해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황 씨는 배가 갈라져 죽어 있었고 황 씨 아내도 마루 위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신을 체포한 뒤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지만 끝내 자백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요. 장례식이 끝난 뒤 최 씨는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황 씨를 죽인 범인은 사실 나요. 늙은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제는 장례식까지 치렀으니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오. 나는 법정에 나가 자수를 하여 죽을 작정이오.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을 만류하였으나 남편은 옷소매를 뿌리치며 법정에 출두하여 자수를 했습니다. 법관은 깜짝 놀랐지요. 최 씨에게 고랑을 채운 다음 감옥으로 보내고 이신을 석방하려 하자 이신은 이를 거부하며 자기가 진범이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법관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을 모두 수감시켜 버렸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이신을 말렸으나 이신은 이렇게 말하였지요. 최 씨가 한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최 씨를 옥중에서 죽게 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오. 지금까지 최 씨가 자수하지 않은 셈 치면 간단하지 않소? 그러는 동안 법관들도 점점 그 실정을 파악하게 되어 강제로 이신을 석방하고 최 씨를 유죄로 하여 드디어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5년에 한 차례씩 지방을 순회하며 형사범의 취급을 사찰하는 관리인 조부랑이 순시차 이 지방에 오게 되었지요. 죄수의 명단을 점검하고 있던 차에 최 씨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조부랑은 사람을 물리치고는 최 씨를 불러들였지요. 최 씨가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단상에 조부랑을 쳐다보니 그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의형제를 맺은 조 씨였습니다. 최 씨는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한편 슬프기도 하여 사실을 있는 대로 호소하였지요. 조부랑은 잠시 동안 주저하고 있다가 이윽고 감옥으로 돌려보내며 형무관에게 잘 돌보아 주도록 분부했습니다. 뒤이어 판결을 하기를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가명을 한 다음 귀양을 보내어 군무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석방되었던 이신 역시 최 씨를 위하여 노동에 종사를 하려고 최 씨와 함께 귀향길을 떠났지요. 그러나 1년이 채 되기도 전 칙령이 내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조부랑 덕분이었지요.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이신은 끝내 최 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최 씨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최 씨가 돈을 주었으나 이신은 받지 않았지요. 최 씨는 이신을 후히 대접하여 주고 아내를 새로 맡게 한 다음 농토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 최 씨는 종래의 행위를 반성하며 언제나 어머니께서 팔에 새겨준 십자의 먹자국을 쓸어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꾸민 흉계. 옛날 조선시대 영조 때의 일입니다.
한강 근처의 어느 산 기슭에 나지막한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 아래 펑퍼짐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삿갓을 쓴 노인이 날마다 나와 앉아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영의정 이종성이었지요. 나라의 재상이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많은 날을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조는 늙음하게 문소희라는 간악한 궁녀에게 푹 빠져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그녀가 고에 바치는 소리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중의 모든 실권이 문소희에게로 쏠리고 법도와 위계 질서가 문란해져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더군다나 영조가 자기의 친아들인 사도 제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굶겨 죽이기까지 했으니 온 대궐은 흉흉한 기운에 쌓이고 탄식과 수근거림이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조정에서는 영의정 이종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무를 틀어쥐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하여서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소희와 그쪽에 아부하는 간신배들에게는 이종성이 눈의 가시처럼 거북한 존재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관원 관리들을 은밀히 매수하여 이 종성에게 없는 허물을 덮어 씌워 탄핵의 상소를 올리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대신으로서 탄핵을 받아 그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일단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따라서 이종성도 전례에 따라 벼슬을 내놓고 한강변 와우산 중턱에 있는 친구의 별장 안류정의 임시 거처를 정하고 근신 상태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하는 척을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보통을 동원하여 궁중과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훤히 꿰뚫으면서 전국을 바로잡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종성은 강가에 앉아 온종일 시름에 잠겨 있었지요. 그쯤 문소희가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복부에다 솜을 둘러 부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더욱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종성은 깊이 탄식하며 그 해법을 골똘히 생각을 해보았으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집이 거창한 웬 장년 남자가 이종성과 조금의 사이를 두고 털썩 주저앉았지요. 이종성은 힐끔 돌아보고는 강의 시선을 보내며 말을 붙였습니다. 웬 사람인데 잡히지도 않는 낚시질 구경을 하오? 다리가 아파 좀 쉬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밀양에서 서울을 찾아왔지요. 서울에 가려면 곧장 숭례문을 통해 들어갈 일이지. 노자가 모두 떨어져 친구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하고 왔더니 멀리 떠나고 없지 뭡니까? 그거 낭패로군. 길을 떠나면서 노자를 넉넉히 가지고 올 일이지. 서울을 오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떠났답니다. 하지만 도중 주막마다 들르고 보니 한 상 가지고야 요기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한 끼에 2상씩 먹다 보니 비용이 곱으로 들었답니다. 그럴만도 하겠군. 그런데 서울에는 무슨 볼일로 오셨나? 시골에 있으니 밥만 죽이고 뭐 별로 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무변으로 입신하는 길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 꽤나 쓴다 그 말이로군.
고향에서는 장사라는 말을 들었지요. 이번에도 밤에 호랑이를 만나 이거 큰일이구나 했는데 제가 크게 고함을 지르니 호랑이가 질겁을 하여 도망치지 뭡니까? 그만하면 장사 소리를 들을만 하군. 이름이 무엇인가? 손호관이라 합니다. 그럼 밀양 손씨 일문이네 그려? 점심은 드셨는가? 못 먹었습니다. 그럼 이것이라도 자식의. 이종상은 먹지 않고 그대로 둔 점심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손호가는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웠지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서울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배짱이 어지간하군. 높은 벼슬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자네 같은 쓸만한 무변을 한 사람 구한다는 모양이니 찾아가 보겠나? 찾아가 보고 말고요. 어디 사시는 누구입니까? 서울 북촌에 가서 이영 부사댁을 찾아가게. 주인 대감이 안 계신다고 하거든. 서강에서 낚시질하는 늙은이 소개로 왔다고 말하게. 그럼 주인 대감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할 걸세. 손호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기운찬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손호가는 곧장 서울 안에 들어가 북촌을 찾아갔지요. 이영 부사댁이란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간에 이르러 하인에게 용건을 말하자 주인 대감은 출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글쎄요. 대중 없답니다. 어쨌든 대감 마님을 만나시려거든 작은 사랑으로 들어가 기다리시구려. 다른 볼일도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처지였지요. 두말 없이 작은 사랑에 들어가 저녁 대접까지 받은 손호가는 보쯤을 베개 삼아 고단한 몸을 눕혔습니다. 잠시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었지요. 바깥이 수선스러 잠을 깨고 보니 꽤 어둑어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감 마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지요. 정신이 번쩍 들어 문틈으로 큰 사랑 쪽을 가만히 내다보니 한 노인이 대청에 나와 앉아 하인이 떠다 놓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 손호가는 깜짝 놀랐지요. 대청에서 발을 씻고 있는 주인 대감은 바로 한강변에서 낚시질을 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 대감이 하인을 보고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 없더냐고 물었지요. 그 말을 들은 손호가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뛰어나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소인이 대감마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무례한 수작을 하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가 몰라본 것이 죄가 될 일이 없지. 하여튼 좀 올라오게. 이종상은 따로 주한상을 그럴듯하게 차려 나오게 하여 손수 술을 따라준 다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가 예조 판서에게 부탁하여 자네를 금요문 수문장을 시켜줄까 하는데 해보겠는가? 하다뿐이겠습니까? 이 은혜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다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리 고마워할 거 없다네. 사실은 자네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니 대장부로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일찌감치 단념하는 것이 좋겠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이 어찌 벼슬을 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종상은 무척 만족한 듯 손호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궁중의 어지러운 상황과 문소위의 간악한 흉계, 연로한 왕이 후궁과 간신배의 감언이설에 판단이 흐려져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종성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손오간에게 이러저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영의장의 추천으로 다음날 곧바로 금요문 수문장이 된 손오간은 눈을 부릅뜨고 문을 지켰지요. 수문장쯤 되면 직접 나서지 않고 부하들을 내세운 뒤 지휘만 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는 직접 문 옆에 버티고 서서 출입자를 하나하나 단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장의 위험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손오간이 수문장으로 나선 지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환도를 지팡이 삼아 버티고 있었는데 마침 웬 젊은 여인이 머리에 붉은 바구니를 이고 나타나 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서라, 누군데 들어가려 하느냐? 쇠내는 내전에 있는 무수리입니다. 무수리가 대궐 밖에는 왜 나간 것이야? 문소희 마마의 심부름으로 마마의 친정집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머리에 인 것이 무엇이냐? 마마의 친정댁에 마침 생일 잔치가 있어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희 마마의 친정집 음식이니 오죽 풍성하고 맛이 있을까? 여기다 몇 접시 덜어놓고 가게. 그 말을 들은 무수리는 큰일 날 소리를 한다고 펄쩍 뛰었지요. 바구니가 그렇게 크니 조금 축낸들 표가 나겠느냐? 조금 덜어주기 전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까지 문지기 주세에 겁도 없이 짓거리고 있군. 소위 마마께 일러바쳐 혼내기 전에 썩 비키시오. 못 비킨다면 어쩌겠느냐? 그 바구니를 내려놓아라. 손오간과 무수리가 바구니를 빼앗기려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불현듯 보자기로 덮은 바구니 안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손오간은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환도를 들어 수직으로 내리쳤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바구니와 무수리는 무참하게 두 조각이 났습니다. 혼비백산한 문지기들이 달려와 보니 바구니 속에는 음식이 들어있지 않고 갓난아기가 있었지요. 손오간은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체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위에 보고를 올리거라. 그러더니 한쪽에 메어있던 말을 끌고 나와 바람처럼 내달렸지요. 문소희는 해산날이 가까워 왔다고 왕을 속여 한동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다음 친정을 통해 대궐 밖에서 갓난아기 하나를 사서 들어오려는 엄청난 흉계를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세손을 밀어내고 그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도록 왕을 꼬드기려고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 대비로서 부귀 영화를 평생토록 누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재상 이종성이 치밀한 작전으로 무산시켰던 것이었지요. 젊음의 사과. 옛날 신들의 왕 오딘은 신들의 나라인 아스가르드를 떠나 인간들의 세상을 곧잘 여행하곤 했습니다. 인간들이 어찌 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오딘은 의형제를 맺은 불의 신 로키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요트네임 근처에 이르렀지요. 그곳은 거인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워낙 메마른 땅이어서 그 근처 어디에도 나무 열매 하나 없었지요. 오딘과 로키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지요. 로키는 먹을 것을 찾아
주위를 휘 둘러보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들소떼가 나타났어요. 오딘은 로키가 가리키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로키는 들소들에게 다가가 살찐 암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가지를 꺾어 불을 피워 고기를 굽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는 불 위에 올려놓았는데에도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로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무 가지를 더 놓고 불을 더 세게 지폈지요.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딘이 고기를 내려다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마법에 걸려있군. 그러니 고기가 하나도 익지 않지. 그러자 머리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불에 주문을 걸어 고기를 익지 않게 했지. 두 신은 고개를 들어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검은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나에게도 고기를 나누어 줄래? 그럼 고기를 맛있게 익혀주지. 고기를 줄 터이니 네가 직접 구워보렴. 신들이 허락하자 독수리는 나무에서 내려와 불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두 날개를 부채처럼 움직여 불을 피워 올렸는데 얼마 뒤 고기 익는 냄새가 솔솔 풍겼지요. 독수리는 불가로 내려앉더니 고기 덩이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내 몫을 가져가겠어. 저놈의 독수리가? 로키는 독수리가 낚아챈 고기 덩이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독수리가 가져간 고기 덩어리는 전체에서 3분의 2가 넘었던 것이었습니다. 로키는 고기를 구우려고 불 속에 넣어둔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중으로 날아오르려는 독수리를 막대기로 힘껏 내리쳤지요. 그런데 막대기가 독수리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손에 쥔 막대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로키의 몸도 끌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로키는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랐다가 급히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발이 떨어질 듯 아팠지요. 독수리야, 나 좀 살려줘. 땅 위에 내려다 달란 말이야. 그러면 고기를 전부 줄게. 그러자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그까짓 고기 너나 많이 먹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둔의 사과야. 이둔의 사과를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면 땅 위에 내려놓아 주지. 말도 안 돼. 난 이둔의 사과를 딸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 사과를 가져와? 사과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이둔을 꿰어 나한테 데려오면 되잖아. 넌 대체 누구야? 요투네임의 거인이지? 용케 알아맞혔구나. 나는 폭풍의 거인 티아시야. 독수리로 변해 너를 괴롭히고 있지만 폭풍을 불러와 너를 멀리 날려버릴 수도 있지. 그런 불행을 겪기 싫다면 어서 이둔의 사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해. 알았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땅 위에 내려다 줘. 제발. 디아씨는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정해놓고는 로키를 풀어주었습니다. 로키는 아스가르드를 향해 걸어가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큰일 났군. 무슨 수로 이둔을 깨어내지? 이둔은 시와 웅변의 신 브라기의 아내로서 아스가르드의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돌보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었지요. 날마다 이 사과를 먹으면 늙지 않고 젊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에 있는 신들이 늙지 않고 젊은 모습으로 사는 것도 모두 이둔의 사과를 먹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둔의 사과를 먹지 않았다면 신들도 사람처럼 늙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주인을 알아보는지 이둔이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과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지요. 또한 이둔 말고는 사과를 딸 수도 없고 그 나무에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둔의 사과를 거인 티아시에게 넘겨주어야 하다니 로키는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로키는 오딘에게도 비밀로 한 채 어떻게 하면 이둔을 꿰어낼지 궁리를 거듭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티아시와 약속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로키는 정원으로 이둔을 찾아가서 물었지요. 이둔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원에서 열리는 사과와 똑같은 사과가 또 있나요? 그런 사과는 없습니다. 빛깔과 모양, 맛과 향이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자 로키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과와 똑같은 게 있다고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먹어보기까지 한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과나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품종이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사과나무는 아스가르드 북쪽 숲에 있다니까요. 로키는 순진한 이둔을 꿰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둔은 자기 사과와 비교를 해보겠다며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들고 로키를 따라 나섰습니다. 로키는 아스가르드 북쪽 숲에 이르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지요. 로키님이 어디 갔지? 그런데 그때 하늘 저편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이둔을 덮쳤지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둔의 몸을 움켜쥐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둔이 끌려간 곳은 요트네임의 어느 동굴이었지요. 거인 티아시는 이둔을 동굴 속에 가두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둔의 사과 바구니를 보고 입을 열었지요.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젊음의 사과를 맛보고 싶어서지. 어서 내게 그것을 내놓아라. 안 됩니다. 이 사과는 신들만 먹을 수 있는 사과예요. 그러자 티아시는 이둔에게서 바구니를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었지요. 순간 티아시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지자마자 사과가 금방 썩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둔이 집어주어야 사과가 썩지 않는구나. 아스가르드로 가고 싶으면 사과를 내놓아라. 안 그럼 이곳에 평생 가둘 것이야. 그러나 이둔은 티아시의 협박에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절대로 사과를 내어주지 않았지요. 한편 아스가르드에서는 며칠째 이둔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젊음의 사과를 먹지 못한 신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늙어가는 것이었지요. 신들은 처음에는 이둔이 남편을 만나러 간 줄 알았습니다. 남편 브라기는 오딘의 심부름으로 인간들의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신들이 알아보니 이둔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스가르드는 물론 인간 세상에서도 이둔을 찾지 못하자 오딘은 2마리의 까마귀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까마귀들은 온 세상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알고 있는 까마귀들이었지요. 2 까마귀는 로키가 티아시에게 이둔을 넘겨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둔이 티아시에게 붙잡혀 있다고?
이런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여봐라, 로키를 당장 잡아오너라. 오딘의 명령으로 로키가 신들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신들은 로키를 보자 불같이 화를 내었지요. 이둔이 없으면 우리가 늙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이둔을 밖으로 빼돌려? 그것도 우리의 원수인 거인족에게 넘겨주다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티아시와 약속을 하지 않고 못 배겼을걸.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매 날개옷을 빌려준다면 당장 가서 이둔을 구해올게. 이둔을 구해오지 못하면 천둥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토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로키는 아름다움의 여신인 프레이야에게 매 날개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툰의 향해 날아갔지요. 로키는 티아시의 동굴로 가서 이둔을 호두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호두를 발톱으로 움켜쥐고 아스가드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이때 티아시는 바다 낚시를 하고 오다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매를 보았습니다. 로키가 이둔을 데리고 달아나는군. 변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못 알아볼 줄 알고. 티아시도 얼른 독수리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쏜살같이 매를 뒤쫓아갔습니다. 로키는 있는 힘을 다해 날아갔지요. 그러나 티아시는 속도를 높여 로키와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저만치에 아스가르드의 궁전이 보였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던 신들은 하늘 저편에서 매와 독수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렇게 소리쳤지요. 로키와 이둔이야. 티아시에게 쫓기고 있다고. 신들은 성벽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로키가 숨을 헐떡이며 불 위를 스쳐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티아시는 맹렬히 뒤쫓아오다가 날개에 불이 붙어 성 안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신들은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티아시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리고는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무사히 돌아온 이둔 덕분에 사과를 나누어 먹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두에 걸린 아들. 조선시대 경기도 어느 마을에 있는 정재원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천연두에 걸린 것입니다. 정재원은 영조임금에게 인정받던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열 때문에 차츰 힘을 잃어가자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요. 천연두는 홍역과 함께 아이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연두가 남긴 상처가 얼굴에 난 사람들을 보고 곰보라고 불렀지요. 이렇게 천연두는 치료법이 없어 손도 쓰지 못하고 아이를 잃거나 곰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천연두라 부르지 못하고 마마나 손님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아이를 살릴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정재원은 비통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는데 하나같이 가망이 없다고 말한 터였지요. 아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던 정재원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선비 하나가 황급히 대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아이가 어디 있어? 뒤이어 하인 하나가 짐 보따리를 들고 헉헉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쪽이요. 우리 아이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오. 제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비는 이헌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의술을 좋아했고 틈틈이 익힌 의술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요. 이연길은 서둘러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그 영특하다는 약용이구나. 정말 그리 똘똘한지 어디 한번 볼까? 정재원의 아들 약용은 4살 때 글을 읽고 7살인 지금 시를 짓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이연길은 아이의 몸에 있는 물집을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그는 익숙한 솜씨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지요. 밖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방 안의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하루 해가 다시 졌습니다. 그날 밤 이연길은 아이를 향해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얘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단다. 이제부턴 네가 할 차례야. 네가 진심으로 일어서고자 하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못 이룰 것은 없단다. 또다시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지요. 문틈으로 아이 방을 훔쳐보던 하인이 정재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날이 도련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아이방 앞에 몰려갔습니다. 정재원은 방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갔지요. 아이는 거짓말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아닙니다. 저는 길을 열었을 뿐 그 길로 걸어 나온 것은 아이입니다. 놀랄 만큼 의지가 강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미음을 먹는 모습을 보던 이헌길이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정재원은 쓰러진 이연길을 제대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지. 수십 리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서 이틀을 꼬박 잠도 못 자고 치료에만 매달렸으니. 아이가 가만히 쓰러진 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선비님이 저를 살리신 것입니까? 그래, 이분이 없었다면 넌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눈썹을 매만졌습니다. 목숨을 얻은 대가로 눈썹이 3갈래로 갈라졌지요. 이 눈썹은 이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 무엇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야. 아이는 이때부터 자신의 호를 삼미자, 즉 눈썹이 3개인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마마는 그에게 3갈래의 눈썹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비를 선물로 주었지요. 이때의 이 아이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이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헌길을 위해 몽수전을 지었고 이헌길의 평생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노란 비가 내리는 곳. 조선 세종 임금은 신하에게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노란 비가 내렸다는 것이었지요. 자세하게 알아보거라. 신하는 노란 비가 내렸다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는 그친 뒤였지요. 길거리에도 강에도 노란 빗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수군수군 대었지요. 세종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노란 비가 내리면 임금이 어질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던데 그대들은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는가? 신하들 중 어느 누구도 왜 노란 비가 내렸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쩔쩔매고만 있었지요. 그때 임금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들어왔습니다. 아바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가뭄과 큰 비가 번갈아 닥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농사 짓기가 아주 어려웠지요. 안평대군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비가 올 때마다 양을 정확하게 재어 놓아야 해. 그 전에는 땅을 파내어 빗물이 얼마나 스며들었나 보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그래서 빗물의 정확한 양을 알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안평대군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궁중뜰에 노수로 만든 그릇을 두었지요. 그릇에 차는 빗물을 보고는 그 양을 잴 수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오늘도 그 그릇이 놓인 곳에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빗물의 양을 재는 그릇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번에도 빗물을 받아 놓았습니다. 노란 비는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섞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릇에 담긴 빗물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길거리에 고인 노란 물과 그릇에 담긴 빗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실험해 보았지요. 소나무의 꽃가루 때문입니다. 소나무의 꽃가루가 빗물에 섞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소나무가 무척 많았지요. 그래서 온통 노란 꽃가루 물이 거리와 강으로 흘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노란 비가 내렸다고 소문을 냈던 것이었지요. 빗물을 그릇에 받아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구나. 빗물의 양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고 더구나 빗물의 성질을 연구할 수도 있으니 세종 임금은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그릇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해라. 그리하여 빗물의 양을 재는 추구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추구기를 나라 안의 여러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의 양을 꼼꼼하게 적어 놓게 하였지요. 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언제 내리기 시작했는지 언제 그쳤는지도 적어 놓았습니다. 세종은 비를 내리는 정도에 따라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자세하게 관찰해 적도록 하였지요. 온 나라 안에서 자세하게 관찰한 것을 모두 모아서 풍운기라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 해 동안 날씨가 어떻게 변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에 맞추어 농사를 짓는 방법도 궁리할 수가 있었지요. 세종 때 만들어진 추구기는 임진왜란 때 모두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조 임금이 추구기를 다시 만들게 하였지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재는 풍신기도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 어느 숲속에 심술이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닥치는 대로 동물들을 죽였지요. 숲속의 동물들은 호랑이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동물들이 모여 앉아 회의를 열었지요. 회의 끝에 동물들은 호랑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마리씩 동물을 바치겠습니다. 호랑이가 싱글벙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대신 꼬박꼬박 제 시간에 바쳐야 한다.
이제 동물들은 호랑이에게 바칠 동물을 뽑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지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가 첫 번째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송아지는 일주일도 못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아주 억울하였지요. 그래서 호랑이 굴을 향해 가다가 골짜기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그러자 건너편에서도 똑같은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송아지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리하면 호랑이를 없앨 수 있을 거야. 송아지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다시 호랑이 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랑이가 송아지를 보며 말하였지요. 뭐야, 왜 이리 늦게 오는 것이야? 송아지는 가쁜 숨을 몰아치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이곳으로 오다가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 호랑이가 우리 엄마를 잡아먹고 저까지 잡아먹으려고 해서 도망쳐 온 거예요. 뭐라고? 도대체 어디 사는 놈이냐? 송아지는 호랑이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보았지요. 바로 저기에요. 저 건너편에 그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건너편에서도 네 이놈, 어서 나오거라 하고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호랑이는 약이 올라 뭐라고? 이런 괘씸한 놈 하고 소리쳤고 메아리도 똑같이 이런 괘씸한 놈하고 소리쳤지요. 호랑이는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당장 골짜기를 건너가 그놈을 없애버려야겠어. 그런데 그놈은 이 넓은 골짜기를 어찌 건너갔지? 송아지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 걸음에 훌쩍 뛰어 넘어가던데요. 아주 쉬워 보였어요. 그래? 그놈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더니 정말 골짜기를 향해 훌쩍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건너편에 채 닿기도 전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송아지는 얼른 숲으로 달려가 동물들에게 말하였지요. 호랑이가 죽었어요. 못된 호랑이가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 뒤부터 숲속의 동물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